경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손인숙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산모를 돌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 중에서도 좀 고위험 임신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태아 프로그래밍, 그리고 임신 전 건강관리, 그다음에 임신 중 분만 과정 산후관리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책으로 많이 이런 어떤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관련된 책에 보면은 뭐 계획 임신 90일 플랜, 베이비 플랜, 뭐 태교는 과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임신을 90일 전에 계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임신을 90일 전에 계획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기를 주산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건강관리는 그 새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큰 건강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프가 박사라고 아마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받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프가 점수인데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만점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기들은 7점을 받고, 어떤 애기들은 8점을 받고, 어떤 애기들은 9점을 받는데 뭐 10점 만점 받는 애는 없습니다, 거의. 근데 요 점수를 처음에 고안하신 분이 바로 아프가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이 주산기, 요 시기는 새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큰 건강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탄생된 새 생명의 일생의 건강의 기본을 형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엄마가 건강해야지 바로 그다음에 아기가 건강하고, 태아가 건강해야지 이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기가 자라서 영유아가 되고, 그다음에 영유아가 이제 소녀로 자라게 되면 이 소녀가 건강해야 다시 엄마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태아 프로그래밍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1991년도에 영국의 데이비드 마커라는 분이 만든 이론이에요. 자궁 안에서 출생 후에 평생 건강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타고났다, 내지는 체질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다 이런 거죠. 이게 과학적인 얘기라는 거죠. 뭐냐면 임신 전, 임신 중에 영양 부족, 그다음에 임신 중에 스트레스나 탈수증 등으로 아기가 적게 저체중아가 태어나면 그 신생아는 성인에서의 평생 건강의 질이 나빠지고 나중에 각종 대사증후군, 성인병이라고 하죠. 이런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에 잘 노출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1944년, 45년 이때쯤 되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달았을 때예요. 그때 그 유럽에 있는 이제 임산부들은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아기가 굉장히 적었어요. 태어날 때 아기 체중이 한 400g 정도가 적었습니다, 평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체중이 적었으면은 나이가 드신 들어서 성인이 되면은 좀 왜소하고 그다음에 바르고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1980년대, 90년대에 이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뚱뚱하고 고혈압, 성인병에 다 이제 동반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이게 그 태아 프로그래밍 이론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영양 결핍이 저체중아나 조산아나 자궁 내 태아 사망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커가지고 아기가 커서 성인이 되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뭐 비만이나 뇌기형, 정신병 등의 어떤 질환에 이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 아기, 굉장히 좋은 체질을 타고나려면 적절한 외부 환경도 있어야 되고 좋은 외부 자극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궁 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는 스트레스 없이 정상 성장하고, 그래서 이때 태아는 장기나 기관들이 이미 그때가 성숙되는 시기예요. 특히 임신 5주에서 10주 사이가 임신 초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장기나 기관들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또 뭐가 결정이 되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 양상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아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체질을 갖고 태어난 애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애들은 정상 신생아가 되고 건강한 성인이 되지만 이렇게 열악한 외부 환경, 나쁜 외부 자극들, 그 다음에 열악한 자궁 내 환경이 돼서 아기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성장이 억제돼서 아기가 자궁 내에서 성장 지체가 된다.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 이렇게 정상 신생아들보다 좀 작다든가, 작다는 게 뭐 몇백 그램 작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고 임신 주수에 태어나는 애들보다도 많이 적어가지고 1번서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쫙 나열을 해보면 1번서부터 5번 안에 속한다든가 이렇게 작은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궁 내 성장 지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인 질환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가 결정이 돼서 이제 뭐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찌는 그래가지고 비만 체질이 된다든가 당뇨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혹시 며느님이나 따님들 계시면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임신 중 태내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기의 평생 건강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 게 좋겠느냐? 임신이 그러니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려면 건강한 난자, 건강한 정자가 이제 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태 전부터 계획이 필요한데 그럼 난자는 보통은 언제부터의 영향이 있느냐면 이렇게 난자는 난소예요. 이게 난소, 요게 난포. 그다음에 원시 난포에서 이제 점점 성숙을 해서 이렇게 성숙 난포가 됩니다. 성숙 난포가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생리를 28일 주기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1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리 첫날서부터 14일 후에 배란이 되게 됩니다. 이 난포가 터져서 이 배란이 된 요 배란될 때 요 2주 정도가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자는 얼마만한 시기가 중요하냐? 여기서 보면 이게 고환입니다. 예, 고환의 세정관에서 정자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세정관에서 생성된 고환이 50일 후에 부고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고환에서 20일간 성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관을 통해서 가는데 2주 후에 수정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 84일,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90일 전에 이 임신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정자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부부가 아기를 갖기로 했으면 90일 전부터 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90일 이후서부터 이제 피임을 하지 않고 임신을 시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면은 이제 성숙 난포가 배란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나팔관이 있어요. 그 나팔관으로 이 난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질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들어온 정자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게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이 수정란이 이 나팔관 안에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상실배, 포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궁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정상 임신인데요. 이렇게 가다가 나팔관이 운동성이 적다든가 어디에 뭐 유착이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은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서 고정이 돼서 여기에 착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자궁 외 임신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2세포기, 4세포기, 뭐 8세포기, 뭐 16세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요 세포 9개가 나중에 아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태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배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수정란에서 이제 커가지고 수정 8주. 임신 주수로 따지면 10주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날짜로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배란될 때까지 아까 14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정한 날짜로부터 8주면은 임신 주수로 따지면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아 시기 수정 8주가 되면 임신 10주인데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기가 다 생길 부분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눈도 생기죠, 코도 생기죠, 입도 생기죠, 심장도 생겨 있고, 귀도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 다 생겨 있습니다. 요 시기까지, 임신 10주까지가 가장 어떤 기형원의 위험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가장 유산에 취약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태아 시기는 뭐냐? 태아 시기는 그 배아 시기 이후에부터 아기 날 때까지를 태아 시기라 그래요. 태아 시기는 임신 10주, 수정 후 8주 이후서부터 이렇게 아기가 이제 생길 기관들이 다 생기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키가 커요. 이게 한 임신 11주를 얘기하는데 5cm 정도. 그래서 임신 40주 정도 되면은 이게 한 36cm 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시기에 따라서 어떤 기형원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기형원이라 하면 생길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주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기형원이라 하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기형원들이 주로 이제 약에 의한 영향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막 약 먹었다고 굉장히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약들은 나쁜 약들은 별로 없어요. 임신 중에.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엄마가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경련을 한다든가 이래서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시기에 따라서 가장 많은 영향이 있을 때가 바로 여기 배아 시기입니다. 요 배아 시기는 여러 가지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여기 뇌가 형성이 되고 심장이 형성이 되고 귀도 형성이 되고 눈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손, 발, 입술 뭐 이런 게 다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요 시기에 가장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주요한 기형이 생기는 시기고요. 그러면 요 시기 이전,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란이 되고 나서 2주까지 우리가 임신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다음 생리 예정일에 생리를 안 하면은 생리를 안 하네. 그러면 임신받는 거면서 임신인 줄 아는데 요 시기는 임신인 줄 몰라요. 요 시기에 먹은 약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돼 있어요. 요 시기는 우리가 올오아논 시기라 그래서 배아가 어떤 그 기형원에 큰 손상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 그 회복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유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조금의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스스로 치유 능력이 있어서 다 완전하게 돼서 나옵니다. 이 시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시기라 그래서 올오아논 시기, 그러니까 마지막 생리나주로부터 4주까지를 갖다가 올오아논 시기라 그래서 그 시기에 먹은 약들은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영향을 미치냐? 바로 마지막 생리나주로부터 5주서부터 10주까지 영향이 가장 많고요. 그럼 10주 이후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태아 시기입니다. 태아 시기, 요 시기는 주로 이제 이렇게 형성된 기관들이 성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기능 이상이라든지 아주 작은 기형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전 건강관리 실태,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은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18년에는 1 미만이다 라고.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서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원래 적어도 2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제 뭐 아기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다 고려하면은 이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을 낳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0.97이죠, 작년이. 예, 그렇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이런 식인데 2005년도에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생겼죠. 1.076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딱 2007년도에 이렇게 1.25라는 이렇게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드디어 그거 성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게 황금 대지해. 이게 그런 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게 황금 대지해. 이때는 흑룡해. 그러니까 띠에 관련돼서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거의 그냥 두면은 굉장히
낮은 걸 유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출산 연령은 31.4세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26.3세.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특히 이제 OECD 평균이 28.9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32.4세, 지금 32.6세라고 되어 있는데 OECD 평균은 30.4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모들이 뭐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노산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이 변합니다. 골반뼈가 잘 열리질 않아서 제왕절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궁 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잘 먹고 워낙 좋은 화장품을 쓰고 얼굴을 잘 가꾸기 때문에 얼굴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10세 정도로 봐요. 그래서 한 35세 정도 와도 25세로 보여요, 얼굴은. 근데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35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5세에 이제 분만하려고 하다면 굉장히 힘들게 분만을 하게 되죠. 저도 엊그저께 40세 초산도 분만을 하고 42세도 분만을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분만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제왕절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 현황을 보면 저출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염 임신 산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 임신도 늘어나고 또 고령 임신이 되면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난임이 되기 때문에 난임인 경우에는 이제 시험관 임신하게 되면 쌍태 임신이 증가하고 이렇게 쌍태 임신이 증가하고 또 고령 임신에서는 조기 진통, 조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체중아나 미숙아가 증가하게 됐는데 이게 고령 산모에만 기인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 연령대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출산 건강이 악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고령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으로 이완을 한 경우가 꽤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독적으로 조산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요즘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뭐 살을 굉장히 많이 뺐다가 또 다시 증가했다가 많이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염 임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똑같은 나이에 20에서 24세 산모가 아기를 낳습니다. 2000년도에 낳은 아기와 2011년도에 낳은 아기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조산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나이대에 산모들이 임신을 하더라도 바로 조산화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제일 많은 30에서 34세를 보면은 미숙아 출산율이 이렇게 2000년도에는 4.3이었는데 2011년에는 이제 5.8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 건강이 왜 악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때는 뭐 대학 갈 때 체력장이라는 걸 해가지고 고2, 고3 때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83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그 이후 90년 넘어서는 아마 그게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장이 없어지면서 이제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니까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이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약간 뚱뚱하면 또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를 안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아마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세 이상 된 고령 임산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합병된 임신으로 모성 사망률도 증가하고요. 예전에 아마 TV나 이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주 멀리 강원도 어디에 나이 든 산모가 오다가 출혈이 너무 많아서 사망했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은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하던 이신의 중위가 임신 중독증으로 오다가 사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 사망률 증가하고 임신 중독증, 전치 태반 조기 박리, 제왕절개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제왕절개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산 나이가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태교하면서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배를 먹어야 된다. 너는 임신했으니까 2몫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못 드시고 열심히 활동하실 때는 2몫을 먹는 게 맞았을 거예요. 어머님 세대에는. 근데 저희 세대, 아니면 저희 아래 세대는 그렇게 먹었다가는 임신 중에 20kg 이상 찝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16kg가 찌고 20kg 이상 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어떤 외국, 미국,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얼마큼으로 그러니까 체중 증가가 되어 있냐면은
11kg. 일본 같은 경우는 8kg 이상 찌지 못하게 이렇게 태교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신 중에 체중 증가가 없으면 아기는 한 2.5에서 3kg 그 사이야 보통 돼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3.4, 뭐 3.5 된다 그러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머리가 큽니다.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골반 사이즈는 분명히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같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아기 낳는 거는 정말 쉽게 아기 납니다. 그분들은 제왕절개도 높지가 않아요. 폐검절개도 하지 않아도 잘 나옵니다, 아기가. 그냥 진통 중에 이제 남편이 옆에 있으면서 뭐 주스를 주면 주스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있다가 힘을 주고 금방 아기 낳고 그다음에 전에 아마 그 왕세자비가 아기 낳고 나서 뭐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높은 구두 신고 하이힐 신고 아마 태어나는 것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럴 정도로 분만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기는 머리가 조금 서양인들에 비해서 크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몸무게 증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반에 살이 찝니다. 골반에 살이 찌면은 이 골반이 동그란 원통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는 그 골반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데 통과를 못해요. 중간에 이렇게 살짝살짝 돌면서 나와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니까 중간에 걸려서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골반 사이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고령 임신이 되니까 이 뼈가 뭐 예전에는 뭐 통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관절 같은 게 이렇게 열려야 돼요. 골반 뼈들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내려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높일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이제 며느님들이나 따님들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임신 중에 몸무게 증가를 많지 않게 해주세요. 한 11kg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은 뭐 한 평균 16이니까 20kg 정도 증가하시는 분도 많고요. 제 산모는 53kg 증가하신 분도 있었어요. 워낙 한 80kg 정도 되시는 분이고 키도 크신 분이에요. 임신 중에는 막 먹힙니다.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어가 안 되니까 이제 53kg 쪄가지고 그런 분들은 자연분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골반에 살이 많이 찌고 또 53kg 몸이 많이 찌게 되면 아기한테도 굉장히 많은 열량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뚱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돌질 못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수술할 때 배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누구 하나가 이렇게 뱃살을 이렇게 그렇죠. 아주 대답 잘하셨습니다. 뱃살을 누군가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고 이제 인선생님이 한 명이 이렇게 잡아주고 서전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몸무게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여성들이 이제 임신 전 몸매를 되찾기 어렵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신 중에 몸무게 증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은 살이 안 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일이 다 살입니다. 과일은 과당이라서 쉽게 흡수가 돼가지고 빨리 지방으로 해가지고 비추게 돼요. 그래서 다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산모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과일은 그렇게 많은 양을 먹지 마라. 호텔에서 디저트 음식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드셔라. 뭐 이렇게 막 귤을 막 하나 두 개 막 큰 뭐 한라봉 뭐 이런 거 하나 드시면 그게 당도가 높기 때문에 각설탕 15개 정도가 된대요. 귤 하나에, 한라봉 하나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임신하게 되면은 과일이 엄청 땡깁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태아 축으로 보면은 유산이나 저체중아, 조산, 자궁 내 태아 성장 지연, 그다음에 거대학, 아기가 크게 되죠. 쌍태아, 염색체 기형, 시험관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두상기 사망 이런 게 증가하게 됩니다. 선천성 기형아 수는 이제 연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게 되고 특히나 35 이상 된 산모들 경우에는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35세 이상 된 산모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형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임신 전 관리에 대해서 2005년도 제일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획 임신율은 52%예요. 그러니까 예비 임신 부부 두 쌍 중 한 쌍은 장래 악의 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임신됩니다. 그래서 계획 임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는 어떤 거에 잘 노출이 되느냐? 담배, 술, 기형 유발 가능성 약 복용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전부터,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엽산을 복용해야지 어떤 기형이 생길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용하는 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엽산 복용하는 거, 임신 전부터. 그래서 남녀 임신 준비에서 이제 계획 임신을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이런 알코올, 흡연, 방사선 약물 이런 데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혼전 임신해서 아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음주에 노출하는 가능성이 크고 흡연, 특히나 이제 간접흡연이다 이런 데 노출 가능성, 과로, 높은 스트레스 이런 거에 노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엽산제 복용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엽산제를 복용하게 되면 신경관 결손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은 신경관 결손증뿐이 아니고 아기의 입술 갈림증 아니면 심장기형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신 전 3개월 전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왜 임신 전부터 드셔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척수 순막류라 그래서 신경관 결손증이 신경관이 원래 이렇게 열려 있다가 이때쯤 이렇게 닫히게 돼요. 닫히게 되는데 임신 6주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 그때 열려있던 신경관이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다 닫히질 않고 끝이 열려 있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신경관 결손증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끝이 안 닫히면은 문해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안 닫히면 척수기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척수 수막류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엽산을 먹으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건강한 체질을 타고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엽산 초기, 임신 초기 엽산 농도하고 신생아 텔로미어 길이가 길면은 장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요걸 보면은 산모의 엽산 농도, 임신 초기 엽산 농도하고 텔로미어 길이를 봤더니 이렇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높은 모체의 엽산 농도,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높았던 분, 그 다음에 낮았던 분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텔로미어 길이가 이렇게 짧은 사람들은 어떤 질환에 이연될 가능성이 높으냐? 심혈관 질환, 다 이게 성인병이에요. 고혈압, 죽상동맥 경화증, 신부전, 이형당뇨병, 치매, 조기 사망하고 관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전부터 엽산을 드시게 되면은 아기를 갖다가 장수할 수 있는 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임신 전 관리의 필요성은 아까 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산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원래 이제 산정 관리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기는 아마 정상태아가 태어날 거고, 아기를 잘 낳을 거고, 뭐 이렇게 다 기대를 해요.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산정 관리를 뭐 10몇 번을 그렇게 받아도 아기가 사망하고 그다음에 선천성 기형이 3% 태어나고 조산이 한 12% 되고 저체중아가 한 8% 됐는데 이 빈도가 줄질 않았어요. 1990년대에 미국에서 거의 모든 산모들을 다 이제 그 산정 관리를 받았는데 이런 게 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나쁜 임신 결과, 뭐 선천성 기형, 조산, 저체중아 이런 것들은 이미 임신 전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전에 갖고 있으니까 임신 전에 건강을 체크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기의 예후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결과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요인은 임신 전하고 임신 초기에 결정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경관 결손증은 수정 후 26에서 28일의 경에 다쳐요. 그러니까 6주 전에 다칩니다. 마지막 생리날짜로 따져서 6주 전이에요. 이건 수정 후니까 보통 플러스 2주를 해줘야죠. 이게 바로 척수기형, 요 애가 바로 문해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관이 다쳐야 되는데 이 위쪽에 다치지 않으면 문해아,
요 아래쪽이 다치지 않으면 척수기형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부터 엽산을 먹는다. 그럼 늦어요. 지금 사실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임신 초기에 산모들 임신했다고 가면 아마 엽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뭐 복지부나 아니면 보건소에다 얘기를 합니다. 임신 전부터 주어라. 임신 전부터 엽산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해표산 기형이라고 포코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손과 발이 없죠. 네, 없어요. 이렇게 없는 애기. 네, 없는 애기가 태어나는데 이게 어떤 때 태어났냐면 1960년도에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임신 중에 임신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예민해지고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약이 나왔냐면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임산부들에게 좀 안정제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 전에 이미 어떤 쥐나 이런 데서 실험을 다 했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유럽 FDA에서 이제 공인이 돼서 유럽의 독일, 뭐 이런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 많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딱 10개월 있다가 태어난 애기가 이런 애기가 나왔어요. 이런 애기는 언제 노출이 된 거냐? 수정 후 21일에서 27일 사이에 나타나면 외이결손이 된 거예요. 얘는 요 시기에 되진 않았죠. 수정 후 27일에서 30일 상지결손, 수정 후 30일에서 33일 하지결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후 27일에서 33일에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된 애기죠, 얘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에서 수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FDA에서 승인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도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마 유럽에서 수입을 해서 이런 피해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신 전 건강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건강관리 없이, 계획 임신 없이 아기 낳는 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생각할 때 병원을 찾아서 자신의 임신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한 다음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임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 건강관리의 장점은 뭐냐면 임신 전 상담으로 계획 임신하게 돼서 이상 임신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임신도 줄일 수 있고 기형 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거를, 그러니까 뭐 약이나 알코올, 흡연, 방사선. 예전에는 참 이렇게 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서 임산부들이 이제 매일같이 뭐 잠이 안 든다고 뭐 그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와인을 마신다든가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산부인과 노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뭐 우리 아들이 뭐 그 임신했을 때 그렇게 매일같이 와인을 먹었는데도 지금 제가 의과대학 가가지고 뭐 인턴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걔는 와인 안 마셨으면 훨씬 더 훌륭하게 됐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신 전부터 엽산제를 복용하면은 이렇게 태아 신경계혈소증은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선천성 심장질환, 그리고 이렇게 구순열, 입술 갈림증 이런 애기들이 그걸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임신 전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은 미래의 부모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택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 전 상담을 오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계획 임신 예비 임신 남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 전 상담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임신 전부터 임신 초기 3개월간 엽산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관 결손증을 포함한 태아기형을 감소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밀가루나 빵 제품에 다 엽산이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엽산 보충요법을 정책교육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형이 한 50%까지 감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엽산 보충 정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4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높게 먹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6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먹으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엽산이 1mg짜리가 나오거든요. 1mg짜리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임신 전부터 임신 초기 3개월, 한 6개월 정도를 한 1mg짜리 이제 엽산을 복용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전에 아기가 기형이 있었다든가 과거 선천성 기형아를 분만한 여성, 뭐 입술 갈림증, 뭐 신경결손증 이런 게 있다든가 간질이 있다든가 병이, 당뇨병이 있다든가 비만, 보통 이제 BMI가 30 이상, 그다음에 신경결손증 가족력이나 고위험 인종, 고위험 인종이 뭐 스코틀랜드 지방의 고위험 인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이거의 10배. 400 마이크로그램이 아니고 4mg 10배. 4개, 4알에 해당되는 그거를 복용을 하면은 기형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신을 계획적인 여성의 경우에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알코올리즘 있으면은 이렇게 월경장애, 배란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금주를 해야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심장기형도 있고 얼굴기형도 있고 행동장애나 학습장애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산모분 중에 이제 크로닉 알코올리즘, 이제 만성 알코올 장애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저한테 오시는 건 34주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제 소주 2병을 먹었어요. 매일 먹었는데 생리를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월경장애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제 임신 19주에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술을 끊으셔야 된다 이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끊지는 못하고 막걸리 2병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농도는 조금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담배를 피우셨고, 그래서 이제 임신 34주에 왔는데, 원래 임신 34주에는 아기 크기가 보통은 2kg에서 2.3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초파 보니까 1.4kg 밖에 안 돼요. 저체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진통이 생겨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제 기형이에요. 입술 갈림증도 있고 귀도 이상하고 눈도 이상하고 얼굴 기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근데 알코올이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지가 없어요. 뭐 하루에 2온수 이상 되면은 특별한 기형이 나타나고 그 미만이면은 어떤 그런 기형들이 조금 좀 줄어진 그런 기형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흡연도 굉장히 안 좋다고 되어 있는데, 금연을 통해서 흡연과 관련된 유산, 사산,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조산, 저체중아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고요. 커피도 약간의 이상, 유산과 관련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잔 이상인 경우. 그래서 사실은 뭐 요즘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하루에 1~2잔 정도까지는 그냥 마시라고 저는 합니다. 1잔 정도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임신 전에 왈파린 사용자. 이게 뭐냐면 아마 혈전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왈파린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왈파린은 애기한테 넘어가서 태아 왈파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코도 낮고 눈도 이상하고 턱도 이상하고 이런 애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헤파린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일단 먹고 있으면 약을 끊으면 더 위험해요. 왜냐면 임신 중에 혈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절대 그냥 끊으면 안 되고요.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인 아큐탄, 로아큐탄 이거 약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약을 먹으면 얼굴이 뽀얘져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신혼여행 간다든지 그렇게 준비할 때 먹기도 하죠. 여드름 치료약으로. 먹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쿠탄은 임신 최소한 1달 전에 중지해야 돼요. 여러 가지 기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고혈압 치료제나 위궤양 치료제, 그 다음에 류마티스 치료약 이런 것들도 임신 전부터 피해야 됩니다. 임신 중에 사용 가능한 약제를 변경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신 전에 또 검사를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풍진, 수두, B형 간염 이렇게 항체를 해서 면역이 없으면 백신을 투여해야 되는데, 풍진하고 수두 같은 경우에 생백신이에요. 그래서 생백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병균력은 없앤 그냥 바이러스를 직접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병균력을 다 없애지 않고 100% 정제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병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위험성 때문에 이런 어떤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 후 최소 1달 정도의 피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임신 중에 접종을 받았어도 기형 가능성은 여태까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접종을 받았어도 뭐 임신 중절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병 여성인 경우에 임신 전부터 인슐린 사용으로 엄격한 혈당 조절이 돼야 돼요. 근데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굉장히 높았다. 그러는 경우에는 기형이 잘 생깁니다. 심장기형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 다리가 이렇게 붙어 나오는 이너증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 애기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신경근 결손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여성의 경우는 엽산 이제 3mg 복용을 권장을 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사실 임신 전에 진단하여 교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은 아기 뇌 발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경계 발달을 위해서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질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전에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이 낮은 약제를 변경을 하는 게 좋아요. 원래 계속해서 약을 먹고 싶은 분은 그 약으로 간질이 잘 조절이 된다 하면은 약이 여러 개를 먹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로 조절이 될 정도로 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 전부터 엽산 복용하고요. 그다음에 비만 여성도 사실은 이제 신경결손증이나 이런 거에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체중을 교정하도록 하고 엽산을 3mg 드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관리, 산전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와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빈혈 검사, 혈액형이 뭔지, 그 다음에 자궁암 검진, 그 다음에 뭐 당뇨 검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변 검사, 풍진 검사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선천성 기형의 원인은 뭘거냐. 사실 산전 관리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산모들이 원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럴 겁니다. 나는 기형 없는 아기를 낳고 싶다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사실 기형 없는 아기를 100% 다 기형이 아닌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산모들이 3%의 기형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형원에 노출된 게 없어도 그렇습니다. 기형의 원인 중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원인이 뭘 거냐. 바로 다인성, 원인 미상. 그러니까 다인성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 개 유전자가 있어서 그 여러 개 유전자 중에 뭐가 어떤 환경인자랑 결합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한 75%가 그거예요. 그리고 뭐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이렇게 10 내지 25%. 그러면은 실제로 예방할 수 있거나 이런 거는 바로 요거에 속하는 거예요. 애기 감염, 매독이나 풍진이나 톡소플라즈마 원칭이 3 내지 5%. 그다음에 산모질환, 당뇨, 알코올, 간질이 있는 경우 4%.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을 잘 조절하면 되고, 알코올인 경우에는 끊어야 되고, 간질인 경우에 약을 하나씩 큰 영향이 없는 약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다음에 임신 중 약물은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물을 먹었다 그래서 임신 중 약물을 먹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형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선천성 풍진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가 다 이렇게 헐어서 나오게 되고, 시필리스, 매독입니다. 요 애기는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임신 중에 약물들을 사실은 하나도 못 먹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제들이 대부분 태반을 통과해서 애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대부분의 아마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도 이득이 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약들이 이득이 큰 경우죠. 특히 이제 입덧약, 새로 나온 입덧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시기 때는 태아의 영향이 일반적으로 5주에서 10주 사이, 배아기가 가장 큰 영향이 있다 그랬죠. 체내에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라서.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약물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임신 10주 이후의 태아기에는 비교적 약물에 의해서 태아가 영향을 덜 받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배아기, 아기가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에도 꼭 약을 쓰는 것이 더 이득이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감기나 두통이나 위장장애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아기한테 약을 줘도 됩니다. 이 뭐 두통약, 타이레놀 이런 거는 좀 안전한 약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한 38도, 39도, 40도 이렇게 난다 그러면은 그 열에 의해서 아기 기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약물 사용은 미국 FDA 기준의 ABCDX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할 때 기형원에 민감한 배아기 중이라도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문해아나 척수이분증 같은 신경학혈선증이 생기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어서 열을 좀 줄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변비약이나 소화제, 피부에 바르는 연고 등은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기가 심한 경우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차적인 폐렴의 합병증으로 아기한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천식이 심하다든지 이럴 때 흡입용 스프레이도 아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로 되어 있고요. 결핵에 걸렸다. 그럼 결핵약을 먹을 수 있는 결핵약이 있습니다. 고혈압약도 마찬가지고 간질, 정신과 질환 이런 약들도 만성질환이 있을 때 약물을 그냥 중단하게 되면 그게 더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고혈압이 있을 때 임신 중에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조선할 수 있어요. 애기한테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약물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신 중의 영양,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칼로리가 보통 임신 전에는 2200칼로리, 임신하게 되면 300칼로리가 더 필요해. 2500. 2배 먹어가지고 4400까지 먹는다. 이러면은 살이 걷잡을 수 없이 찝니다. 그 다음에 수유부.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엄마가 몸조리를, 산후조리를 해주셨는데 하루에 5끼를 먹었습니다. 뭐, 무유가 잘 나오게 먹어야 된다고 미역국만 5끼를 먹었었는데 이게 칼로리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게 먹으면. 사실, 임신 전에 비해서 이제 수유부는 400칼로리만 증가시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증가시키는 게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증가시키는 거고요. 특히 필요한 거는 엽산하고 철분.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제 딱 필요한 거 2개만 고르라 그러면 엽산하고 철분이에요. 임신 중에 칼로리는 300칼로리만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좋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꼭 필요한 거는 철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요. 비타민은 엽산 보충이 필요하고 다른 비타민은 꼭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그냥 멀티비타민으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임신 전부터 체중 관리가 중요한 게 임신 시작 시기의 체중이 임신 중 체중 증가, 그다음에 엄마의 건강, 아기 건강, 출산 아기 건강을 좌우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몸무게가 워낙 80kg이시던 분들은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이 식욕이나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53kg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비만인 여성의 경우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거대화나 제왕절개분만이 증가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임신 중에 영양이 결핍돼가지고 너무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임신 중에 몸무게 증가가 거의 없으신 분이 있어요. 한 10kg, 뭐 한 5kg 정도만 증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기가 저체중화나 이제 조사나 이럴 가능성이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이제 외국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체형이 아시아 기준으로 따지면은 보통은 이제 23까지 정상 체중, 과체중이 25 이상이 이제 비만이죠. 근데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한다면 30 이상을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임신 전부터 이제 체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엽산을 4mg, 1mg짜리 4알을 드셔야 됩니다. 임신 전 체중과 태아 합병증을 보면은 임신 전 체중이 이제 이쪽에 속하는 경우 이 정도가 80%는 이쪽에 속하고 과체중이나 비만이 한 20%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은 바로 거대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죠.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조산의 가능성, 제왕절개 가능성이 증가해요. 임신 중 체중 증가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얼마까지 증가하는 게 좋은지 알 수 있어요. 혈액량은 1.8kg, 태반은 0.45kg. 유방조직 1.4kg, 아기는 보통 평균 3.4kg, 양수 0.9kg, 자궁 1.1kg. 그 다음에 엄마가 살이 찌는 게 1.8 내지 3.6. 요 정도 하면은 보통은 한 12입니다. 12. 나머지 한 뭐 16kg까지 쪘다면 4kg는 그냥 여기서 더 증가하는 거예요.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임신 주수별로 체중 증가량이 임신 20주까지는 거의 안 쪄요. 그래서 8주서부터 20주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3kg 뭐 이 정도 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벌써 이제 임신 20주에 막 5kg, 6kg 쪄 있다든가 이런 거는 좀 과체중,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한 거죠. 20주서부터 분만식까지 일주일에 한 490g씩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럼 임신 중 체중 증가, 임신 중에 많이 살이 찐 경우는 어떠냐? 거대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제왕절개율이 당연히 높겠죠. 20kg 이상 찐 사람들은 거의 50%가 제왕절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신 중 체중 증가하고 분만 8.5년 후에 체중 증가, 거의 권고치 이상인 경우 8.4kg가 쪄 있어요.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제 산모 중에 애기 2명을 저한테 낳았어요. 근데 이제 막달에 보통은 오게 됩니다. 저는 임신 초기부터 오시면은 이 체중을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11kg 이상 못 찌게 이렇게 산모들한테 드시는 걸 조심하라고 하고 운동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거의 임신 막달에 오셨는데 30kg가 쪄서 온 거예요.
30kg가 쪄서 오면은 자연분만 못합니다. 그래서 제왕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kg가 빠졌대요. 근데 둘째 아기를 또 임신해서 온 거예요. 둘째 아기를 임신했는데 20kg 찐 상태로 이제 둘째 아기가 임신된 거죠. 그래서 또 막달이 왔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또 30kg가 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아기 돌 때쯤 돼서 저희를 초대해서 식당하는 집이에요. 저희를 초대해서 갔더니 자기가 대학교 때 40kg였는데 대학교 때 친구들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왜냐면 지금 체중이 80kg예요. 아기 하나 낳을 때마다 20kg씩 축적이 돼가지고 임신 중에 일상생활은 뭐 집안일은 어느 정도 해도 되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임신 중에 직장 근무를 하게 되면은 출산 체중이 150에서 400g 정도 감소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임신 중 근무할 때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죠. 서 있는 일은 이제 조산이 약간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은 임신 초기 3개월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왜 태교 여행을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더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자연 방사능이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유산이 되기 쉬운 임신 초기 3개월이나 출산을 앞둔 뭐 9개월, 10개월 이때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여행 중에서 특히 이제 한 뭐 대여섯 시간, 뭐 괌, 뭐 이런 데 비행기 타고 갈 때 오래 앉아 있으면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데 혈전이 잘 생겨요. 임산부들이 혈액응고 인자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보행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여기다 이렇게 매면은 급정거하면서 이 자궁이 눌리면 태반 조기 방면에 출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매지 마시고 이 위에다 하나 매고 이렇게 하나 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뭐 목욕은 뭐 해도 되고 운동도 이제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조산 가능성이 있다든가 쌍태아라든가 그다음에 자궁경부가 짧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절대 안정하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막 다 치질이 생기죠. 배변 습관, 장운동이 감소됩니다. 왜냐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프로제스테론 때문에 장운동이 감소되고 자궁이 커져서 이제 압박을 하죠. 배변 습관이 불규칙해지고 치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채소나 과일 섭취, 그다음에 푸른 주스, 마그놀 이런 거를 드실 수가 있고요. 성생활은 36주 전까지 해도 되는데 36주 이후에는 양막 파수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뱃살 터짐은 자궁의 크기 증가가 얼마나 빨리 되고 체중 증가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마사지는 큰 효과가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입덧. 정말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입덧으로 입원하신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임신 호르몬이나 정서적인 요인이 관련된다고 되어 있어요. 산모의 4분의 3에서 뭐 입덧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6주에 시작해서 14주에 호전이 되고요. 한 반은 14주에 호전이 되지만 나머지 한 40%는 22주에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10%에서 한 5%에서 10%가량은 애기 날 때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임신 5조라고 하면은 입덧이 굉장히 심한 경우, 입덧이 심해서 뭐 한 3kg 이상 살이 빠졌다든가 한 5% 이상 살이 빠졌다든가 이런 경우, 그러면은 물도 못 먹어서 탈수, 전해질 불균형, 기화 상태가 오기도 하는데, 요런 경우 이제 그 친정어머님이 요런 그 임신 우조가 심했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임신 전부터 3개월 동안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면 임신 중 입덧의 빈도가 감소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신 전에 종합 비타민, 엽산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생강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생강을 입에다 물고 있으면 입덧이 좀 덜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을 먹거나 생강 가루를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디클리틴이라는 약인데 이게 엄청 좋은 약입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디클리틴은 뭐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벤덱틴이라고 굉장히 좋은 약이 있었어요. 1983년도에 미국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원래 1956년도서부터 이 약이 써서 입덧이 굉장히 경감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이제 입덧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율이 확 줄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고소를 했는데 항상 이제 이거는 문제 없다라는 게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다 이겼죠. 이겼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남는 돈도 별로 없는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입도 때문에 입원하는 일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 약은 5 내지 7시간, 그러니까 6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 6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항히스타민 독실라민이라는 약하고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이라는 약이 들어있어요.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냥 들어있어서 요게 처음에 취침 전에 2알을 복용하고 공복에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나절이 굉장히 편안해요. 아침나절은 편안했는데 오후가 힘들었다. 그럼 그 다음 날에 저녁에 2알, 그 다음에 아침에 1알 하게 되면은 또 요거 하면은 저녁 시간,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 편안해요. 근데 저녁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은 오후 2시 이때쯤 해가지고 1알을 더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4알이 한 코스입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허리띠, 인부용 허리띠를 하면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맥류가 이렇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장기간 서 있거나 임신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데 다리를 높이 올려주거나 이제 고탄력 스타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치질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죠.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 뭐 위산이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량씩 자주 식사를 하시고 제산제 사용한다든지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누울 때 머리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액이 과다 분비돼가지고 임신 중 계속 침을 뱉는 분이 있어요. 크리넥스 티슈 가지고 다니면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임신 중에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잠을 자냐고 그러는데요. 임신 초기에 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 분비물이 증가해서 이게 그 분비물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질 분비물이 많고요. 거기다가 임신 중에 이런 트리코모나스나 곰팡이균 이런 것들이 한 4분의 1, 25%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물 한 바가지에다가 식초 1-2티스푼 타서 닦아주면은 좋아집니다. 뭐 체중 관리는 아까도 많이 얘기를 했다시피 이거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엄마는 밥 먹어 이렇게 산후조리가 중요하지 그래서 한 5끼쯤 해줍니다. 이 산모분이 보세요. TV에서 나오는 이 고소영 씨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애기 데리고 가는 거 보면은 아이 낳고도 어쩜 저렇게 날씬할까 하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산후조리 하실 때 이렇게 5끼 정도 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열량 기준으로 400칼로리만 드리면 됩니다. 더 주면 됩니다. 임신 전에 비해서. 임신 전에 비해서 2배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계획 임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계획 임신은 아기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이게 태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상담을 하고 이제 계획 임신하고 임신하게 되면 정기적인 산정 관리를 하게 되면은 고위험 임신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